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이애연 작가의 단편소설 반려견 투미를 부탁할게요 입니다. 이 작품은 전월 소설가에 실린 작품인데요. 인간과 동물의 교감은 어디까지일까? 우리에게 얻어지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동물의 마음까지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미친년이지. 진드기 잡으려다 투미를 잡고 말았어. 강원도 산골짜기 송림 속에 자리 잡은 아담한 통나무집에 도착한 안서영을 보자마자 집주인 차도인은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내뱉으며 한숨을 토했다. 무슨 소리야? 투미를 잡다니? 며칠 안 본 사이에 투미 몸에 들러붙은 진드기를 잡으려고 에프킬라를 잔뜩 뿌려줬거든. 도인은 에프킬라란 말을 하면서 입가에 경련을 일으켰다. 미친 듯이 온몸을 뒤틀다가 뛰쳐나간 지 보름이 지났어. 투미가 밖에서 죽었을지도 몰라. 시체라도 찾아서 양지 바른 뒷산에 묻어주고 싶어. 도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개 몸에 에프킬라를 뿌려준 자신의 무지를 자책했다. 차도인은 깊게 쌍꺼풀진 눈과 곱게 뻗은 콧날, 그리고 흰 피부 때문에 언뜻 보면 이국적인 미모도 엿보이지만 딱 벌어진 어깨가 여전사처럼 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목소리까지 커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도 느껴졌다. 그녀가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밤까지 주 3일 동안 생활하는 통나무 집을 에워싼 소나무 숲은 울창했다. 도인은 그 산에서 자연산 송이버섯과 능이버섯, 그리고 쌀이버섯을 채취해서 지인들과 나눠 먹기도 했다. 통나무집 앞들에는 삼목령과 철쭉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철망을 타고 올라간 장미농굴 따라 흐드러지게 핀 장미꽃은 향기로운 꽃 커튼을 두른 것처럼 환상적이었다. 인가도 한 채 없는 산속에 꽃밭을 가꾸고 통나무집을 아름답게 꾸민 건 산을 좋아하는 도희의 산사랑 집착이었다. 도희가 서울집인 아파트에 남편을 홀로 남겨두고 금요일 밤마다 통나무집으로 달려왔던 이유는 단순했다. 소나무 사이에 걸린 달빛 아래서 자신이 직접 키워서 만든 맨드라미 차를 마시며 소나무를 그리기 위해서다. 그녀는 적송의 매력에 빠져서 소나무 그리기만을 고집했다. 미대를 나온 건 아니지만 독학으로 화가의 꿈을 이룬 것도 한번 목표를 정하면 역경을 겪더라도 반드시 이루고 마는 그녀의 끈질긴 집념 덕분이다. 그곳에 머무는 3일 내내 소나무 잎만 그리다가 떠날 때도 있었고, 또 어느 날은 거북이 등처럼 균열된 소나무 껍질에 고고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젓갈색 덧칠만 하다가 접을 때도 있었다. 그런 성향 때문에 도희는 소나무 화가로 통했다. 텃밭에서 풀을 뽑다가도 예술적 영감이 번개처럼 스치면 도희는 하던 일을 접어두고 캔버스에 색을 입히며 날밤을 샐 때가 많았다. 남편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지던 자존감이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은 불끈 살아나기도 했다. 도희는 공무원인 남편이 퇴직한 후 통나무집에서 살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를 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서울을 떠나 산골에서 살기 싫다고 단호한 의사표현을 했다. 그건 도희와 노년을 함께하기 싫다는 일종의 거부처럼 들렸다. 헐값에 나온 야산 2만 평을 통째로 사들이고 빽빽하게 들어선 소나무를 베어내서 집터를 만들고 도로를 내고 집 설계와 건축까지도 직접 지휘 감독했던 사람은 도희였다. 집을 세우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
천재지변으로 산사태가 나서 진흙더미에 묻혀버린 집터를 다시 다지는 불운까지 겪었다. 산의 기가 너무 강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고 반대했지만 도희는 억척스러움과 뚝심 하나로 기적처럼 통나무 집을 완성시켰다. 대단한 고집이야. 저 여자는 남편이 없나? 한 번도 안 내려오네. 남편은 있는데 공무원이고 몸이 약하대. 그 남편이란 인간 너무한 거 아니야? 여자 혼자 개고생을 하는데. 도희는 수군대는 일꾼들의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집이 완성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날, 도희는 흥배에게 다소곳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간곡하게 부탁했다. 산동네에서는 내가 남편 없는 여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나와 함께 원주민 어른들에게 인사만 해주면 앞으로 귀찮은 부탁은 절대 안 할게요. 그 부탁 들어주면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당신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울 살림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면 산골집은 당신 재산이고 서울집은 내 명이니까 내 재산으로 확실히 정하는 거야.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해요. 흥배는 서울 아파트를 자신만의 몫으로 확실히 챙겼다. 강원도 통나무 집값은 서울의 아파트값에 비할 바가 안 되지만 그런 문제로 남편의 존재를 알리는 기회를 날리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도희만 전입자로 면사무소에 등록을 했지만 산골마을 사람들에게는 번듯한 남편이 있다는 걸 한 번쯤은 보여줘야만 했다. 그래야 혼자 사는 여자라고 만만하게 못 본다는 것을 알기에 남편의 아파트 소유권 주장에 흔쾌히 장단을 맞춰줬다. 그날 신사복으로 멀끔하게 차려입은 흥배는 예의 바른 언행으로 집집마다 떡을 돌리고 인사를 했다. 훤칠하고 신체 비율이 좋은 흥배는 신사복이 잘 어울렸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산이 좋다고 산속에 집을 지은 이 여자의 남편 되는 박흥배입니다. 집사람을 잘 부탁드립니다. 부인 걱정은 하지 마세요. 산적도 때려잡을 여장부처럼 용감하니까요. 하하하. 몸피가 통통해서 옷맵시가 안 나는 도희와 대조를 이루는 흥배의 모습을 보고 짓궂은 마을 이장이 농담처럼 말했다. 이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연약한 여자랍니다. 산사태를 겪을 때 도움을 많이 줬던 이장과 제법 친해진 도희가 웃으면서 맞받아쳤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전입신고식을 끝낸 후 통나무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마주 앉은 도희는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었다. 깐깐한 흥배가 번거로운 일에 동행을 해준 점이 고마워서 나른한 행복감에 빠졌고 한껏 말랑해진 음성이 패시시 흘러나왔다. 당신도 퇴직 후에 내려와 살 집이니까 앞으로는 신경 좀 쓰세요. 무슨 소리야. 여긴 당신이 좋다고 선택한 집이잖아. 내 집은 서울 아파트야. 나는 이곳에 절대로 안 와. 피톤치드 풍부한 송림이 당신의 약한 폐 힐링에도 좋대요. 그렇게 좋으면 이곳에서 당신은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 박흥배는 의외로 단호했다. 도희는 혼자 살아란 말을 냉정하게 던지는 남편이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전입신고식 이후 흥배는 통나무집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도희 부부도 처음부터 물과 기름은 아니었다. 쥐꼬리 월급으로 남매를 키우려니 생활비가 빠듯했던 도희가 동네 부동산 사무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다. 한참 신도시 개발 붐이 일었을 때였는데 부동산 사무실에 출입이 잦은 복부인들의 신도시 개발 정보에
은근슬쩍 편성했던 투자로 도희도 재미를 크게 보았다. 도희가 재테크에 성공하자 얄팍한 남편의 월급을 얕잡아 보게 되었다. 내가 한 방에 번 돈이 당신 연봉보다 훨씬 많네? 우쭐한 도희의 언행에 흥배는 묘한 굴욕감을 느끼게 되면서 급격한 부부 갈등이 생겼다. 여자가 매일 밖으로 나도니까 집안 꼴도 애들 교육도 모두 엉망이잖아. 흥배는 밥상에 먹을 게 없다고 수시로 반찬 투정을 하거나 부엌 청결 상태가 불결하다고 지적질을 했다. 재주가 좋아서 큰 돈을 잘 버는 능력자시니까 생활비는 안 줘도 되겠네. 갑자기 쥐꼬리 월급 봉투를 움켜쥐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도희를 제압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애교가 약에 쓸래도 없으니 여자의 매력이 전혀 없어. 사사건건 성격과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도희는 반항심이 생겼다. 여기서 제압당하면 나는 끝내 무시당하고 살게 될 거야. 작은 신경전으로 시작된 부부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결국 서로를 미워하며 잠자리에서 등을 돌려버렸다. 부부 사이가 점점 벌어졌고 남편의 무관심으로 상처받은 도희에게 자신만의 공간인 통나무집을 짓는 일은 일종의 도피처였다. 그렇게 세운 통나무집을 지켜주고 주말에만 찾는 도희를 반겨주고 위안도 줬던 유일한 존재가 풍산개의 피가 반쯤 섞인 2살짜리 혼혈 진돗개 수컷이다. 진짜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이 있으니 함께 가보자. 늦은 점심을 먹고 드립 커피까지 내려 마시는 서영에게 재촉하듯 동행을 원했다. 차에 시동을 걸면서 도희가 말했다. 만약 그곳에도 토미가 없으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슴에 묻을 거야. 10분 정도 대로를 달리던 도희의 차가 샛길로 들어섰다. 좁은 길을 꾸불꾸불 천천히 움직이던 차가 다리 진입 전에 멈춰섰다. 다리 건너 마을은 통나무집과 30리나 떨어져서 투미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곳인데 도희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리듯 다리 위로 들어섰다. 도희의 차 산타페가 좁고 긴 다리를 반쯤 지나고 있을 때 반대쪽 끝에서 움직이는 형체가 나타났다. 강렬한 파장을 느꼈던 도희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움직임을 주시했다. 놀랍게도 개 한 마리가 걸어오고 있었다. 도희가 다리 위에서 그 개와 맞닥뜨린 건 우연이 아니라 강력한 파장의 이끌림이라고 확신했다. 진돗개의 목줄을 오른손에 칭칭 감은 채 개 뒤에 바짝 따라붙은 남자는 다소 거들먹거리는 몸짓 때문에 내가 멋진 진돗개의 주인이시다 라고 으스대듯 과장돼 보였다. 검정색 벙거지 모자를 쓴 남자는 흰색 민소매 셔츠와 검은색 반바지 차림이었다. 작고 깡말랐지만 덩치 큰 진돗개 덕분에 강해 보였다. 차와 개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고 가까이서 본 남자의 얼굴이 서영의 눈에 병약한 인상이라고 느껴졌던 그 순간 그 남자의 개가 흥분한 듯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개 짖는 소리와 동시에 도희는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웠다. 왼팔을 차창에 반쯤 걸친 채 눈길은 계속 개에게 꽂았던 그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내 개다. 내 개야. 진돗개와 그녀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격정의 소리 때문에 다리 위에 나른한 정적은 단숨에 깨져버렸다. 도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내 개라는 외침과 동시에 몸을 날리듯 차창 밖으로 뛰어내리더니 느닷없이 진돗개의 귀를 움켜쥐고 미친 듯이 귀털을 헤집어댔다.
이윽고 개를 와락 끌어안고 볼을 마구 비벼대며 잃어버렸던 자식을 다시 찾은 듯 흥분과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살아있었구나. 이 녀석아, 어디 갔다가 이제야 나타났니?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내가 죽었을까봐 얼마나 겁이 났는지 알아? 도인은 진돗개를 아는 채 미안해서 죽을 것 같았던 죄책감을 횡설수설 쏟아냈다. 진돗개는 꼬리를 흔들면서 혀를 길게 빼고 그녀의 손과 뺨을 정신없이 핥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에포킬라가 그렇게 독할 줄 몰랐어. 도인은 진돗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거듭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생이별했던 아들과 엄마의 눈물겨운 상봉 장면이 따로 없었다. 그들은 한동안 재회의 기쁨을 만끽한 후에야 절절한 포옹을 풀었다. 그리고는 개줄을 움켜잡고 말없이 서 있던 남자를 노려보던 도희가 앙칼지게 언성을 높였다. 왜 남의 개를 줄에 묶어서 끌고 다니세요? 다혈질인 도희는 다짜고짜 그 남자를 개도둑으로 몰아세웠다. 이 아줌마가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하네. 이 진돗개 주인은 바로 나란 말이오. 침을 꿀꺽 삼킨 남자는 개 목줄을 한 번 더 손에 감아 움켜쥐고 방어 태세를 취했다. 힘이 잔뜩 들어간 그 남자의 오른쪽 팔뚝에서 용문신이 꿈틀거렸다. 용문신을 본 서영은 은근히 겁이 났다. 하지만 겁없는 도희의 태도는 더욱 공격적이 되었다. 내 개를 가지고 주인인 척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대체 아줌마는 무슨 근거로 개 주인이라고 우기는 거요? 사나운 개와 싸우다가 물려서 찢어진 이 귀가 내 개라는 증거지요. 도희는 개의 왼쪽 귀를 두 손으로 잡고 털을 양쪽으로 눕혀서 은행잎 가운데처럼 이등분으로 갈라진 곳을 그 남자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우길 겁니까? 남자의 당당하던 어깨가 살짝 흔들리더니 귀가 한풀 꺾여서 협상하듯 말했다. 그렇다면 개가 살았던 집에 가서 아줌마가 개를 키웠다는 흔적을 확인한 후에 시시비비를 가려봅시다. 진돗개를 선선하게 내주고 싶지 않은 듯 그 남자가 한 가지 타협안을 내놓았다. 도희의 차 뒷자리에 진돗개를 태우고 이동하는 동안 진돗개는 용문신 남자의 무릎에 얌전하게 앉아 있을 뿐 운전을 하는 도희에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차 안의 분위기로만 판단하면 진돗개의 주인은 그 남자처럼 보였다. 통나무 집에 도착하자 그 남자는 개집부터 살폈다. 진돗개가 개집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앉는 모습을 본 그는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말을 잃었다. 진돗개가 도희의 자동차 소리만 듣고도 반응을 보였던 사실과 그녀에게 달려들어 반가움을 나타낸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남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개를 그냥 넘겨줄 수 없는 묘한 심사가 난감하고 괴로웠다. 그 남자는 바짝 타들어가는 입술에 침을 한 번 더 바르고 말을 간신히 말문을 텄다. 사실 이 개는 동네 형님한테 20만 원을 주고 샀단 말입니다. 개 주인이라고 우기던 남자의 변명이 너무 궁색했다. 저 개가 고추밭에서 미친 개처럼 몸부림치는 바람에 형님네 고추 농사를 다 망쳐버렸거든요. 화가 난 고추밭 주인은 개를 잡아서 기둥에 묶어 놓은 후에 개 주인을 찾아서 고추밭 손해보상을 받으려 했으나 개 주인이 안 나타나는 바람에 자체적 결정을 내렸다. 고춧값과 개값을 퉁치는 계산법을 적용했다. 복날에 보신탕 끓여서 동네 잔치나 해야겠어.
고추밭 주인은 선심 쓰듯 결정을 내렸지만 애견인 용문신 남자는 묶여있는 진돗개가 한없이 불쌍했다. 너는 어쩌다 떠돌이 신세로 날뛰다가 보신탕감이 되었니? 그 남자의 애틋한 동정심이 통했는지 진돗개는 앞발을 내밀며 친밀감을 보였다. 고추밭에 뒹굴어서 더러워진 개는 털 빠지고 비루했지만 치근한 마음이 든 그 남자는 개 발을 꼭 잡아줬다. 떠돌이 개가 사지로 몰린 상황이 사면초가인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울컥했다. 용문신 남자는 진돗개에게 끌리는 묘한 감정을 전생의 인연 때문이라 믿었다. 진돗개는 그 남자만 보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워했다. 개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 남자는 그 개를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결국 고추밭 주인을 설득하고 쌈짓돈을 털어서 진돗개를 20만 원과 맞바꾸었다. 용문신 남자는 개를 손에 넣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다가 억울한 마음이 울컥 솟았다. 진돗개를 사랑하고 보살핀 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자 개 주인 도희에게 따지듯 항변했다. 보신탕이 될 개를 구해줬으니 내가 이 개에겐 생명의 은인이지요. 개도둑이란 누명은 가당치도 않다는 듯 당당한 표정을 지었다. 오히려 개 소유권을 다시 주장했다. 일주일에 4일을 개 혼자서 이 집을 홀로 지킨다는 건 빈집에 개를 방치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동물학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학대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도희는 혈압이 올라서 목 뒤를 주무르다가 주저앉았다. 그동안 개한테 들어간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한 이불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잠들었던 가족 같은 놈이라 그냥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생떼를 썼다. 개를 보살펴준 대가를 보상받고 싶은 듯 말했지만 사실은 그 개와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다. 두 사람의 설전을 지켜보던 서영은 도희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고추밭 주인에게 지불했다는 개값 20만 원은 계산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서영의 객관적인 제안에 도희는 오히려 발끈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저런 인간들은 혼찌검을 내줘야 해. 도희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물러서질 않았다. 주인 있는 개를 유기견 취급하고 잡아둔 것도 화가 나는데 터무니없이 돈을 요구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 흥분한 도희는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이장님. 훔친 개를 산 사람도 법에 저촉된다고요? 아, 작물취득죄요. 이장님이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요? 고맙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자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기세등등하게 소유권을 주장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저자세가 되었다. 연배가 저보다 훨씬 위인 것 같은데 누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아줌마란 호칭이 갑자기 누님으로 바뀌고 장물아비로 잡혀갈 위기를 넘겨보려는 그 남자의 놀라운 순발력에 웃음이 나왔다. 풀죽은 그 남자의 태도를 보자 서영은 측은지심까지 들었다. 누님, 제가 이 녀석 보고 싶을 때 가끔 보러 와도 될까요? 간청하듯 부탁하는 그 남자의 말을 도희는 못 들은 척 외면했다. 그 남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았는지 자꾸만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그때 마을 이장의 차가 통나무집 마당에 도착했다. 도희가 매운탕과 막걸리를 내오다가 엉거주춤 서 있던 용문신 남자를 보며 말했다. 밥때도 되었으니 저녁 식사라도 한술 뜨고 가세요. 그 남자는 진돗개 곁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 기회를 잡아낸 것처럼
잽싸게 평상에 걸터 앉았다. 도희가 용문신 남자의 사발에 막걸리를 따라주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 개를 잘 보살펴 준 점은 감사드립니다. 그건 맞지요. 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운동을 시킨 덕분에 오늘 그 시간에 누님과 만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남자는 말하는 도중에 갑자기 벙거지 모자를 벗더니 손에 움켜쥐었다. 개에 대한 집착을 억누르듯 손가락을 옥죄며 모자를 꾹꾹 짓뭉쳤다. 왜소한 그 남자는 하관이 빠르고 짧게 깎은 머리 때문에 언뜻 불량해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벙거지 모자에 가려져서 잘 안 보였던 눈이 슬프고 선량해 보였다. 본성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막걸리를 몇 사발 들이킨 후 취기 어린 눈빛으로 먼 하늘을 응시했다. 저도 한때는 잘 나가던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상상 외의 직업을 밝히는 바람에 모두 용문신을 쳐다봤다. 그 남자의 꿈은 계곡 물소리가 들리는 곳에 예쁜 펜션을 짓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라 했었다. 작은 시작으로 소규모의 펜션을 구입해서 아내가 운영했었는데 운영 부실로 빚만 떠안게 되었고 그 와중에 와이프는 민박집에 장기간 투숙했던 젊은 남자와 눈이 맞아서 가출을 했고 자신에게는 빚만 남았다고 푸념했다. 혼자 남은 용문신의 남자는 소송 문제로 미용실도 접고 차 앞딱지가 붙은 펜션에서 지내던 중에 알바로 불려나간 아는 형 농장에서 기둥에 묶인 진돗개를 만났고 동정심이 일어서 입양을 결정하고 집에 데리고 왔었다. 더러워진 개를 씻기고 먹이고 동고동숙하면서 정이 들었고 진돗개와 정서적 교감을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렇게 용문신 남자와 진돗개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상에서 밥 먹고 한 이불 속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잠들곤 했었다. 진돗개에게 정을 붙이고 산 뒤에 그 남자는 송진처럼 들러붙었던 지독한 외로움과 불면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었다. 시리던 가슴이 진돗개의 존재감으로 따뜻하게 차올랐기 때문이다. 외톨이 그 남자는 진돗개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고 한없는 신뢰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변화가 일어났다. 심한 우울증 때문에 홀로 산책하는 일은 엄두도 못 냈던 그 남자가 진돗개와 밀착되면서 서서히 우울증도 치유되고 자신감도 생겨났다. 용문신 남자가 진돗개를 앞세우고 걸으면 아무도 만만하게 보지 못했다. 오히려 좁은 외길에서 개와 마주치면 길을 비켜주기도 했다. 든든한 보디가드를 앞세운 그 남자를 부러워하는 눈빛까지 느끼게 되었다. 초라하게 처졌던 그 남자의 어깨가 활짝 펴진 건 단순히 개 목줄을 움켜쥔 손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가 아니다. 공허했던 마음이 진돗개의 충성심으로 꽉 채워졌기 때문이다. 진돗개 덕분에 차츰 그 남자의 자존감도 팽팽해졌다. 바람 빠진 공에 공기를 다시 넣은 것처럼 탄력이 생겼다. 어느새 진돗개와 그 남자는 상호 보완하는 사이가 되었고 서로에게 힐링 상대가 되었다. 인간과 동물의 교감은 참으로 신비로웠다. 그런데 옛 주인이라고 느닷없이 나타난 여자 때문에 가족 같은 진돗개와 생리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자 그 남자는 심장이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 남자는 금세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 물기 어린 눈으로 진돗개의 눈을 뚫어져라 보더니 이내 뜨거운 포옹을 했다. 몸 안의 것을 토해내듯 힘겹게 던진 그 남자의 한마디가 가슴 저리고 눈물겨웠다. 또더라,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니?
진돗개의 이름도 떠돌이라고 지어준 남자의 모습에서 외로움이 진득하게 묻어났다. 자꾸만 개 바라기를 하는 모습이 짠하고 안쓰러웠다. 애절한 이별 장면이 돌연 어색한 분위기가 된 건 순전히 진돗개가 예상 밖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진돗개 역시 그 남자와 헤어지는 게 싫다는 태도를 취했다. 새 주인을 떠나보내기 힘겨워하는 것처럼 굴었다. 보름간 찐 사랑을 주었던 새 주인과 옛 주인 사이에서 오락가락 맴을 돌았다.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았다. 또 돌아? 용문신 남자가 부르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의 품에 안겼다. 투미야. 도희가 부르면 다시 달려왔다. 그런 도돌이표 행동을 수없이 반복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서영은 더없이 힘들었다. 제3자의 입장이라 누구 편을 들 수도 없었지만 진돗개 입장에서 더 좋은 주인은 누구일까? 누구랑 사는 것이 더 행복할까? 진돗개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결정권이 없는 서영은 답답한 가슴만 쓸어내렸다. 용문신 남자의 품에서 통나무집으로 돌아온 진돗개 투미는 예전과 달라졌다. 길을 잃고 청서불안에 빠진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했다. 사람만 보면 머리를 조아리고 앞발을 내밀며 애교를 부렸다. 개를 좋아하지 않아서 대면대면하게 대했던 서영에게도 투미는 머리를 들이대며 부침성 있게 굴었다. 개털 알러지가 심해서 개를 멀리했던 서영은 원형 탈모처럼 털까지 빠진 투미를 안아줄 마음이 안 생겼다. 서영은 투미의 피부병이 옮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가까이 오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둔 채 다시 만나게 된 투미와 도희의 인연을 신기해할 뿐이었다. 하지만 서영의 그런 마음을 눈치 못 챈 투미는 꼬리까지 흔들며 품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손등을 핥으며 애정 공세를 퍼부었다. 결국은 서영도 투미의 애절한 애교에 녹아들고 말았다. 투미야, 그동안의 고생을 견디느라 수고했다. 진심으로 말해주기도 했다. 투미의 머리를 한 번쯤 쓰다듬어 줘야지. 라고 생각만으로 고심하던 서영은 드디어 털 알러지의 공포를 이겨내고 투미의 머리를 살짝 만져줬다. 겨우 손가락 한 개를 대주었을 뿐인데 투미는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했다. 투미의 그런 모습을 보자 서영도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기에 다시 용기를 내서 손바닥 전체로 투미를 쓰담쓰담 해줬다. 그러자 손바닥을 통해서 감사하는 투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감동의 시간이다. 하지만 투미와 서영이 교감을 느낀 시간은 길지 않았다. 털 알러지가 손등으로 스멀스멀 돋는 상상으로 서영의 손이 찝찝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온몸에 개털 알러지가 번지는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손을 세척해야겠다는 결벽증이 고개를 들었다. 서영은 벌떡 일어나서 수도가로 걸어갔다. 그러나 뒤통수에 박히는 눈길이 느껴져서 뒤돌아보았다. 투미가 서러움 가득한 눈으로 서영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서영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투미에게 또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서영은 발길을 돌려 투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투미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접었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천천히 말했다. 투미야, 미안해. 내가 털 알러지가 심해서 널 안아줄 수가 없었어. 절대로 너가 싫어서가 아니니까 날 이해해줘. 진심을 다해 사과를 했더니 서영의 마음이 다소 편해졌다. 사람도 아닌 동물에게
이처럼 미안해 보긴 난생 처음이었다. 그러자 모두 이해한다는 듯 투미가 미소를 지었다. 투미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경험한 후에 서영은 더 자주 투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인간과 동물도 스킨십을 통해서 교감할 수 있다는 체험을 하자 투미에게 더욱 깊은 정이 느껴졌다. 보름 넘게 투미를 품에 안고 잤다는 그 남자와 투미의 특별한 교감을 서영도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투미와 용문신 남자가 생리별을 했던 그날 밤, 송림 사이로 흐르는 달빛이 유난히 교교했다. 숲속의 밤은 소리 없이 깊어졌다. 한밤중에 개우는 소리가 서영의 귀에 어렴풋이 들렸다. 우우우. 진돗개는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룬 채 울고 있을까? 애간장을 녹일 듯 구슬프게 울었다. 홀로 지새우는 보름달 밤이 사무치게 외로워서 그랬을까? 진돗개 우는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면서 서영은 다시 까무룩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긴 쇠줄을 가죽 목 뒤에 걸고 자갈마당을 오락가락 하던 투미의 젖은 눈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투미의 눈 아래쪽 털이 눈물 자국으로 푹 젖어 있어서 서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젯밤 개의 울음소리는 꿈이 아니고 실제였던 것이다. 주 4일은 쇠줄에 묶인 채 빈 집을 홀로 지켜야 했던 투미. 살대고 부대끼던 그 남자와의 따뜻한 동침이 그리워서 울었을까? 투미는 용문신 남자가 무작정 그리웠다. 함께 밥을 먹고 체온을 나누고 함께 나란히 산책하는 것으로도 하루하루가 달콤했다. 통나무 집에서는 배고플 때마다 스스로 챙겨 먹던 함지박 속에 수북이 쌓인 사료가 단순한 먹이였다면 그 남자가 매 끼니마다 정성껏 챙겨주던 음식은 사랑이었다. 투미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로 헷갈렸다. 더 큰 고민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홀로 견뎌야 하는 외로운 생활이 되풀이된다는 게 두려워졌다. 또다시 시작될 외로움이 되살아나서 눈물을 흘렸다. 도희 역시 지난밤 개우는 소리에 잠 못 이룬 듯 두 눈이 충혈되었다. 투미의 젖은 눈을 애처롭게 바라보더니 한숨을 깊이 내쉬며 물었다. 투미야, 이 녀석아, 어젯밤에 왜 그리 애간장 녹이게 울었니? 투미와 그 남자가 정이 듬뿍 들은 모양인데. 서영은 슬쩍 용문신 남자 얘기를 했다. 도희는 못 들은 척 반응이 없다. 투미를 홀로 두는 것보다 그 남자가 보살피게 하고 너는 주말에 왔을 때만 만나면 좋지 않을까? 도희의 마음도 약해진 걸 눈치챈 서영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도희는 깊은 생각에 빠진 듯 얼굴 가득 번뇌의 그늘이 짙게 깔렸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투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투미야. 이제야 깨달았어. 소유와 집착은 사랑이 아니었어. 너를 목줄에 묶어서 홀로 방치해 둔 건 학대가 맞아. 그 남자에게 보내줄게. 행복하게 잘 살아. 도희는 띄엄띄엄 말하면서 눈물을 쏟더니 비로소 얼굴 가득 주는 사랑의 희열이 환하게 피어올랐다. 도희는 마음을 굳힌 듯 그 남자가 써놓고 간 휴대폰의 번호를 한자 한자 꾹꾹 눌렀다.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오세요. 투미를 부탁할게요. 투미도 도희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꼬리를 흔들면서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혀를 내밀어 도희의 뺨을 비비고 핥았다.
사랑의 답례처럼 은근하고 애틋했다. 소유와 집착을 버리자 도희는 가슴속에 차오르는 충만한 느낌이 놀라웠다. 다 죽어도 넘치는 그 포만감이 경이롭고 행복했다. 투미를 새 주인에게 보내주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에 도희의 마음속에는 놀랍게도 박흥배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두둥실 떠올랐다. 이기적이고 냉정한 남편의 성격에 치떨릴 만큼 화가 났었는데 자신의 이기심과 고집도 만만치 않았음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 부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 둘만의 속내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했듯이 남편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을 거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소나무 울창한 산에서 버섯을 채취하고 해질녘의 적송을 화폭에 그리는 도희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편을 갈망했었다. 하지만 도희는 남편이 진실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었다. 그저 통나무집으로 내려와서 함께 살기만을 강요했을 뿐인 자신의 이기심에 새삼 진저리가 쳐졌다. 도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남편에게도 등 긁어줄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내의 사랑이 필요했을 거야.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도희의 마음이 급해졌다.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래, 결자해지. 내가 먼저 사과하고 사랑을 주는 게 해답이다. 도희의 마음은 이미 남편이 기다리는 서울로 달려가고 있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동물을 무서워하는 편인데 잘 교감하는 모습 보면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작품으로 만나게 되어 개인적으로 의미가 컸습니다. 동물도 말만 못하지 사람과 비슷하구나, 따뜻하게 대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주인을 향해 꼬리를 흔드는 개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생각되었고요. 개는 주인보다 더 주인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재지 않는 순수한 사랑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말미에 남편에게 무심했던 마음을 투미를 통해 깨닫게 되듯이요. 오늘은 저도 투미야 고맙다, 잘 살으렴 하고 응원해주고 싶어지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